네,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자, 오늘은 하트경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아, 예, 의원님 저희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신지? 예, 아유,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네. 예, 감기약 먹고 한숨 잤더니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돌아왔고. 예, 아이고, 그래도 목소리는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저희 오늘 인터뷰는 어쨌든 저희 중립교하고는 처음 해주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절기여서 그런지, 예,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처럼 갑자기 이렇게 고생해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는 불상사가 생겼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쭤볼 게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종로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사실 뭐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나간 인터뷰 하신 걸 저희 보면은 거의 가서 이제 이제 한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더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뭐 당 안팎에서 종로 출마 선언하신 이후로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당 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오해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오해가 그 범죄 아니다. 예.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죠. 현역 의원이 우리 당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4년 전에 현역 의원이 4년 전에 당선된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민주당 후보 없이 네. 무효 입성했고 4년 전에는 한 20% 차이로 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전체에서 순위를 매기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격차가 꼴찌에서 한 13번째 정도 되는 49개 중에 네. 49개 중에 이제 꼴찌에서 이게 하위권이죠. 하위권이네요. 하위권이죠. 네네. 13번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 당 지도부한테 이제 그 출마 선언하신 다음에 사후 설명 한번 이렇게 하셨다 이랬는데 그 지도부나 이런 데서도 뭐 그 뒤로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없는 모양이네요. 예, 뭐 그때 초반에 이제 좀 오해에서 비롯된 네. 이제 뭐 약간의 좀 불만들이 좀 터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네. 뭐 오해들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에서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이 하위 13위 정도인데 더 하위 지역구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쪽 더 이동하실 의향도 혹시 있으실까요? 당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종로가 밑에서 꼴찌에서 13번째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데를 제안을 했었어요.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네. 그 이제 격전지라 그러죠.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위원장이나 이제 지금은 딱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다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보다 인지도가 좀 낮거나 뭐 이런 분들이 나가면 지는데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데를 이제 여러 곳 제안을 했고 네. 거기는 이제 지난 4년 전 선거 기준으로 네. 종로보다는 훨씬 격차가 적은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라는 또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 이제 선거 결과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봐도 좀 더 좋은 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당의 제안보다는 좀 더 어려운 데를 이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의원님께서 더 어려운 곳을 고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종로 출마설이 나오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다른 이제 당내 경쟁자들도 있는데 현직 뭐 최재형 의원도 계시고 요 분들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소통을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실 생각일까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우리가 이겨서 현역 의원이다 이런 데 제가 도전 안 하죠. 네. 그렇죠. 이제 4년 전에 지금 우리가 아마 서울에서 7개, 6개인가 이겼을 겁니다. 거기는 뭐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고 근데 이제 종로를 굳이 한 이유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언론에서는 다른 지역구도 얘기를 했는데 종로를 굳이 한 이유는 종로는 단순히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권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당과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네. 그분한테 이제 뭐 양보를 했을 텐데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다 해서 이제 여기를 제가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도 경쟁자는 다 있습니다. 서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원외라도 이제 출마 준비하는 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누가 있는데 왜 가냐 이런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경쟁을 무시하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 갑에는 네. 현역 의원 3명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종로도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원님은 이제 한동훈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해서 이제 뭐 이민청 설치 뭐 이런 관련된 설명을 쭉 했는데 어떤 뭐 기운이랄까 약간 태도랄까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의미는 좀 있다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고, 뭐 이준석 나가서 신당하겠다, 뭐 혁신위하고 갈등이 있고, 네. 이런 당 위기에 있어서 현 지도부가 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누군가가 좀 필요하고, 네. 저는 그 역할을 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저는 당내 비주류여 가지고 아유 유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뭐 비주류로서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원 장관뿐만 아니라 한 장관도 법무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지 않지만,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 과반이 안 되면 지금도 반쪽짜리 정부잖아요. 그때 되면 그냥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총선에 네. 우리가 치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네. 한 장관 같은 사람이 빨리 좀 당으로 와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례 후순위로 나오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결이 이미지가 쭉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역할로 선거를 이끌게 되면 당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거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한 장관 이미지가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장관 독자적인 좀 지지 기반을 구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아마 정치 신인이 뭐 한 40~50명 이상 투입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신인이 바로 지역에 좀 그 착근이라 그러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현역 의원 중에 이제 공천이 안 된 사람은 부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역 의원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내려가서 이 사람 우리가 미는 사람이다 네. 라는 걸 해줘야 조금 빨리 적응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제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도 원하고 당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구 출마하면 좀 전국 자유롭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례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병립형으로 진행이 되는 걸 전제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렇죠. 뭐 민주당도 거의 뭐 병립형으로 당론을 잡은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내 소수 의견이 있긴 한데 네. 다수는 특히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어쨌든 예고했던 12월 27일이 점점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들고 있어야 되냐, 차라리 빨리 그냥 선을 긋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붙잡아야 될까요? 이미 선 긋고 있죠.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이준석 잡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뭐 지도부는 그렇고 이제 그래도 당내에서 이제 잡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그건 이제 비주류 의견이고 저 같은 사람. 네,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당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 네. 영남 선거는 이준석 신당 나가도 그 파괴적인 영향이 좀 덜한데 수도권 선거에서 한 이준석 신당 만들어 가지고 네. 한 4, 5%씩 가져가면요. 네. 4년 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그러면 위기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네. DJ가 저 JP랑 손잡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인데도 손잡아서 왜 잡았겠어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이준석 없이 유승민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면 네. 제가 볼 때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나가서 신당 만들잖아요. 100석도 안 될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 위하는 길은 어쨌든 최대한 선거 과반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자꾸 요즘 우리 당시 분위기는 뭐 나가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뭐 일본은 나가는 게 더 도움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의원님은 그래도 끝까지 잡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네. 영남 이런데 우리 당세가 센 그런 지역 분들이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한다. 윤 대통령 생각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약간 만날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약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세력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탈당을 하잖아요. 네. 탈당을 해서 신당을 하면은 이준석하고 무조건 반드시 합칩니다. 반드시 합칩니다. 네. 예, 반드시 합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게. 근데 약간 이렇게 서로 표를 좀 잡아먹거나 지지 세력이 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탈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까요? 뭐 지지 세력이 겹치는 게 뭐 크게 없고 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이낙연 세력은 약간 호남 기반이고 네. 이준석은 뭐 2030 네. 이런 남성 이런 기반이고 네.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제 유권자들을 네. 뭐 서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30 남성이 이낙연 세력에게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시너지가 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삼지대 빅텐트 같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아마 교섭단체 이상 의석을 가져갈 겁니다. 교섭단체 이상. 그 국민의당 있잖아요. 20대 때인가 국민의당이 30 그때 거의 30석 가져갔죠. 30몇 석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만 13, 14석인가 가져갔을 거거든요. 네네. 뭐 그 정도 성적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만약 함께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여야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양당 지지율이 한 30% 중반대, 네. 이거 한 30% 정도가 비어 있거든요. 네네. 그 공간을 이제 파고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전국 지지율 뭐 한 20% 내지 25%.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지금 사실 뭐 어제 오후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혁신인데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랑 인류한 위원장이 만났는데 막상 뭐 15분, 17분 정도 만났는데 서로 그냥 말만 오고 가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성과로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만남 회동. 그렇죠. 어제 합의문 내용만 보면 김기현 대표한테 현금 못 받고 어음 받고 합의를 해준 거죠. 어음 받고 합의. 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혁신 의지가 있더라. 네. 앞으로 혁신이니까 앞으로 혁신 잘할 것 같더라. 당장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이 어음의 신용도가 얼마나 높으냐. 네. 근데 김기현 지도부가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유한 혁신에 반대하는 그런 이미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 어음이 신용도가 좀 높지 않다라고 볼 건데,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좀 지켜봐야죠. 근데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구체적인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당 대표의 어떤 희생과 헌신. 네. 뭐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시기가 너무 빠르다. 한 네. 1월쯤에 하는 게 시기가 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그러니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혁신 공천. 혁신 공천. 네. 혁신 공천은 이제 공관위를 구성을 할 때 네. 혁신위의 안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공관위원 구성할 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왜냐하면 혁신위가 쭉 그 제안했던 혁신안들이 공천에 대한 거거든요. 네. 혁신 공천에 대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혁신위가 추천한 사람이 네. 공관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혁신 공천을 보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양해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혁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혁신 의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의 희생 의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불출마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런 액션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그럼 별로 높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높다. 어쨌든 네. 김기현 대표도 선당 후사하는 분이고 네. 또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몸을 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혁신이랑 시각 차는 이견은 시기가 12월은 좀 빠르다 뭐 이렇게 주변에서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1월쯤 내가 할 테니까 믿어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혁신위가 오늘 회의에서 이제 뭐 조기 해산까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사도 나와서 거의 뭐 이제 오늘 무조건 논의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혁신위 활동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혁신에 대한 아까 어음이 아니라 네. 혁신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현찰을 눈에 봐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당장은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많이들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저도 참 답답한 게 제가 당 지도부면 네. 혁신위를 좀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당 지도부에 혁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이거 합시다 해서 혁신위에 던져줘서 혁신위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실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약속 대련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약속 대련.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혁신위에서 먼저 제안하고 지도부에서는 거부하고 이런 모양이 계속 보였잖아요. 네. 지도부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김기현 지도부는 혁신할 의지가 별로 없다. 네. 이런 이미지가 쌓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혁신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든지 이런 좀 화답하는 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김기현 지도부는 점수를 상당히 까먹었다. 국민들에게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지금 이제 저기 대통령이 계속 개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개각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특히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한 거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많고 네. 특히 뭐 검사 출신이 또 뭐 방통위를 하냐 전문성도 없는데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저도 아쉬움이 있고요. 네. 뭐 더 좋은 사람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민주당에서 이걸 또 뭐 검찰공화국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장관이 요 다음에 할 사람까지 하면 9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9개 중에 9개 하고 또 대통령실 수석들도 교체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한 6명 돼요. 그러니까 한 장관급 인사가 15명 정도 되는데 네. 15명 중에서 검사 출신이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뭔가 좀 비판에 좀 핀트가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공격은 네. 좀 이거는 이제 일리가 없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네. 대신에 이제 왜 더 좋은 사람을 안 뽑았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인재 풀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협소한 것 같고 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가장 큰 숙제가 네. 좀 인재 풀을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제가 뭐 방통위원장 자르라 이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자 나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몸 안 좋으신데 전화로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도권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치 1번지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제가 부산에 서울 올라올 때 마음도 수도권 반드시 이기겠다. 우리 영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이 돼야 된다. 그 한 길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빨리 쾌차하시고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시간 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